빨간 머리 앤, 루시 모드 몽고메리. 마릴라는 뜨개질 거리를 무릎에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눈이 피로했다. 요즘은 종종 눈에 피로감을 느끼곤 했다. 마릴라는 다음번에 시내에 가면 안경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11월의 황혼이 초록 지붕집 주위로 내리고 있는 다 저문 저녁이었다. 부엌의 불빛이라곤 이글거리는 난로불 뿐이었다. 애는 난로 앞 깔개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단풍나무 땔감에서 스며나오는 수백 년 묵은 여름 햇빛이 즐겁게 타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애는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읽던 책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살며시 입을 벌리고 웃으며 꿈을 꾸고 있었다. 앤이 멋진 상상으로 만들어낸 안개와 무지개 속에 반짝이는 스페인 성이 떠올랐고 그 몽상의 세계에 아름답고 매혹적인 모험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모험은 언제나 성공으로 끝났고 실생활에서처럼 앤을 공경에 빠뜨리진 않았다. 마릴라는 희미한 난로 불빛 아래서 부드럽게 앤을 쳐다보았다. 조금이라도 밝은 곳에선 결코 그러지를 못했다. 마릴라는 사랑을 쉽게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렇지만 내색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잿빛 눈을 가진 이 갸냘픈 아이를 더 깊고 강한 애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사실 마릴라는 앤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마릴라는 자기가 앤을 좋아하는 것처럼 인간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감정에 대한 참회로 마치 앤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앤에게 더 엄하고 더 쌀쌀맞게 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앤은 마릴라가 자기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가끔씩 앤은 마릴라를 즐겁게 해주기가 힘들고 동정심과 이해심이 조금도 없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늘 마릴라의 은혜를 떠올리며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나무랐다. 마릴라가 불쑥 말을 꺼냈다. 앤, 오늘 오후에 네가 다이애나와 밖에 나간 사이에 스테이시 선생님이 다녀가셨다. 앤은 화들짝 놀라 공상에서 깨어나 한숨을 쉬었다. 그러셨어요? 제가 집에 없어서 죄송해요. 왜 부르지 않으셨어요, 마릴라 주머니? 다이애나하고 바로 유령의 숲에 있었는데요. 요즘은 숲이 참 아름다워요. 고사리와 반짝이는 이파리들과 풀 산딸나무, 이런 숲속의 조그만 것들은 모두 잠이 들었어요. 봄이 될 때까지 나뭇잎 담요 밑에 있으라고 누군가가 감춰준 것처럼 말이에요. 지난밤 달빛이 환할 때 무지개 스카프를 두른 회색빛 요정이 몰래 와서 그랬나 봐요. 하지만 다이애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안 하려고 했어요. 다이애나는 유령의 숲에서 유령이 나온다는 상상을 했다가 자기 엄마한테 혼난 걸 잊지 않았나 봐요. 그 일은 다이애나의 상상력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쳤어요. 상상력을 메마르게 했거든요. 린드 아주머니는 머틀 벨 아주머니가 메마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루비 길리스에게 벨 아주머니가 왜 메말랐냐고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젊었을 때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인 것 같대요. 루비 길리스는 남자 생각밖에 안 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한 것 같아요. 남자도 물론 좋지만 무슨 일이건 다 남자 얘기를 끌어들여서는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다이애나와 저는 절대 결혼하지 않고 멋있는 노처녀로 남아서 영원히 함께 살기로 맹세할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이에요. 다이애나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다이애나는 거칠고 저돌적이고 고약한 젊은이와 결혼해서 그 사람을 바로잡는 게 더 숭고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있잖아요. 다이애나와 저는 요즘 좀 더 진지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요. 우리 둘 다 옛날보다 훨씬 어른이 된 기분이라 어린애 같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14살이 되었다는 건 아주 엄숙한 일이니까요. 말을 아주머니. 스테이시 선생님은 지난 수요일에 티네이저인 우리 여자아이들을 모두 시냇가로 데려가셨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티네이저 때 어떤 습관을 갖게 되는지, 어떤 이상을 지니게 되는지 무척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왜냐하면 20살쯤 되면 우리의 인격이 거의 다 형성되고 그건 평생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래요. 기초가 불안하면 그 위에 뭔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걸 세울 수가 없다고도 하셨어요. 다이애나와 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며 그 문제를 다시 얘기했어요. 우린 아주 진지했지요. 말을 아주머니. 우린 정말 신중하려고 애쓰고 좋은 습관을 들이고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다 배우고 할 수 있는 한 이성적인 사람이 되자고 결심했어요. 우리가 20살이 되었을 때 우리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도록 말이에요. 20살이 된다고 생각하니 섬뜩해요. 말을 아주머니. 나이를 무지 많이 먹고 훌쩍 커버린 느낌이에요. 근데 오후에 스테이시 선생님은 여기에 왜 오셨대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 했다, 앤. 내가 말할 기회를 눈꽃만큼이라도 준다면 말이다. 네 얘기를 하시더구나. 제 얘기요? 애는 겁먹은 표정을 짓더니 얼굴이 빨개져서 소리쳤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말을 아주머니, 정말이에요. 근데 깜빡 잊어버렸지 뭐예요. 어제 오후 역사 시간에 배너를 읽다가 스테이시 선생님께 들켰어요. 제인 앤드루스가 빌려준 책이에요. 점심시간에 읽다가 전차 경주가 막 시작될 참에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물론 배너가 꼭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그러지 않으면 문학적 정의에 맞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책상 위엔 역사책을 펴놓고 책상과 무릎 사이에다 배너를 숨겨놓곤 꼭 역사책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정신없이 배너를 읽었어요. 책에 완전히 빠져서 스테이시 선생님이 통로로 오시는 줄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고개를 들어보니 선생님이 몹시 나무라는 표정으로 절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더구나 조시파이가 낄낄거리는 소리도 들려왔고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단지 배너를 가져가셨을 뿐 그 자리에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곤 쉬는 시간에야 절 부르셔서 제가 아주 잘못한 게 2가지라고 하셨어요. 우선은 공부해야 할 시간을 낭비한 거고요. 2번째는 소설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선생님을 속인 거래요. 전 그때까진 제가 한 짓이 속임수라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말을 아주머니. 전 충격을 받았어요. 전 엉엉 울면서 선생님께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었죠. 그리고 뉘우치는 뜻으로 일주일 동안 배너를 보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전차 경주가 어떻게 끝나는지도 보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스테이시 선생님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면서 절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고선 선생님이 그 일로 여기까지 오시다니 너무해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그 얘긴 전혀 안 하시더라, 앤. 네가 제발 저려서 그런 거지. 소설책을 학교에 가져가다니 말도 안 된다. 어쨌든 넌 소설책을 너무 많이 봐. 내가 어렸을 땐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었어. 앤이 항의하듯 말했다. 말을 아주머니, 어떻게 배너 같은 종교서적을 소설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까지 읽을 정도로 흥미로운 건 아니라서 주중에만 읽는다고요. 게다가 전 요즘 스테이시 선생님이나 앨런 부인이 13년하고도 1년에 4분의 3을 더 산 아이가 읽기에 적당하다고 하시는 책이 아니면 결코 읽지 않아요. 스테이시 선생님하고 그렇게 약속했다고요. 언젠가 선생님이 제가 유령이 나오는 홀의 무시무시한 미스터리라는 책을 읽고 있는 걸 보셨어요. 루비 길리스가 빌려준 건데 참으로 흥미진진하고 오싹오싹했어요. 혈관 속의 피가 다 얼어붙는 것 같았다니까요. 하지만 스테이시 선생님은 그 책이 조잡하고 건전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그런 책도 그렇고 그런 종류의 책도 읽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앞으로 그런 책을 읽지 않기로 약속하는 건 괜찮았지만
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읽던 책을 돌려주는 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스테이시 선생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순히 따랐어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마음으로 뭔가를 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 그렇겠지. 난 램프를 켜고 일이나 해야겠다. 넌 도무지 스테이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듣고 싶지도 않은 것 같구나. 네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즐겁고 다른 건 관심도 없으니 말이다. 앤이 뉘우치면서 부탁했다. 제발 마릴라 아주머니 말씀해 주세요. 이제 한마디도 안 할게요. 한마디도. 저도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고치려고 무지 애쓰고 있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데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신다면 절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제발 얘기해 주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좋아. 스테이시 선생님은 상급반 학생들 중에서 퀸스 입학 시험 준비반을 만들려고 하신단다. 방과 후에 1시간씩 수업을 더 하시려고 하신대. 선생님은 매슈 오라버니와 내게 널 그 반에 넣겠느냐고 물어보러 오셨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앤? 퀸스에 입학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니? 아, 마릴라 아주머니. 앤은 벌떡 일어서며 두 손을 맞잡았다. 그건 제 평생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루비와 제인이 입학시험을 위한 공부 얘기를 꺼낸 후로 6개월 동안 말이에요. 하지만 전 그런 공부가 뭐 그리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앤드루스 아저씨는 프리시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150달러가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프리시는 기아 열등생도 아니었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다. 매슈 오라버니와 내가 널 키우기로 했을 때 우리는 내게 힘 닿는 대로 좋은 교육을 받게 할 결심이었단다. 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든 없든 여자도 자기 생활비를 버는 게 좋다고 생각한단다. 매슈 오라버니와 내가 여기 있는 한 초록 지붕집은 언제나 네 집이야. 하지만 이 불확실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니?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 두어야지. 그러니 원한다면 퀸즈 준비반에 들어가도록 해라, 앤. 마릴라 아주머니, 고마워요. 앤은 두 팔로 마릴라의 허리를 감고 진지하게 마릴라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한테 정말 감사드려요. 열심히 공부해서 은혜를 갚겠어요. 기아는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다른 건 열심히 하면 문제 없을 거예요. 넌 잘 해낼 거다. 스테이시 선생님은 네가 총명하고 부지런하다고 하셨어. 앤의 자만심을 키워줄까봐 마릴라는 스테이시 선생님이 앤에 대해 한 말을 절대 해주지 않으려고 작정했다. 당장에 책하고 씨름하지 않아도 된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 입학시험까지 아직 1년 반이나 남았으니까. 하지만 스테이시 선생님은 그렇긴 해도 때 맞춰 준비를 하고 기초를 철저히 닦아야 한다고 그러셨다. 앤이 행복해하며 말했다. 이제 공부가 더 재밌을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앨런 목사님은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꾸준히 추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선은 가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한대요. 스테이시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된다는 건 가치 있는 목표일 거예요. 그렇죠? 마릴라 아주머니? 참 고상한 직업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퀸스 준비반이 결성되었다. 길버트 블라이드, 앤 셜리, 루비 길리스, 제인 앤드루스, 조시 파이, 찰리 슬론, 무디 스퍼전 맥퍼슨이 그 반에 들어갔다. 다이애나 베리는 부모님이 퀸스에 보내지 않겠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았다. 그것은 앤에겐 불행이 아닐 수 없었다. 미니메이가 후대염을 앓은 그날 밤 이후로 앤과 다이애나는 어떤 일에서건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
퀸스 준비반이 보충 수업을 위해 처음으로 방과 후에 1시간 남아있는 날 오후, 애는 다이애나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다 혼자서 자작나무 길과 제비꽃 골짜기를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애는 벌떡 일어나 단짝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애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애는 급히 라틴어 문법책을 들어올려 얼굴을 가렸다. 절대로 길버트 블라이트나 조시파이에게 우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앤이 쓸쓸하게 말했다. 하지만 마릴라 아주머니, 다이애나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전 앨런 목사님이 지난 일요일에 설교하셨던 죽음의 쓴잔을 보았어요. 다이애나도 입학시험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 말씀처럼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는 없죠. 어떤 때는 린드 아주머니에게서 별로 위안을 얻을 수 없기는 하지만 아주머니 말이 맞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건 확실해요. 퀸스 준비반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제인과 루비는 선생님이 되려고 공부한대요. 그건 그 애들의 꿈이에요. 루비는 졸업하고 나서 2년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결혼할 생각이래요. 제인은 평생 동안 가르치고 절대로 결혼은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면 월급을 받지만 남편은 보수도 주지 않고 달걀과 버터 살 돈을 달라고 투덜거린다나요? 제인은 아마 자기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을 거예요. 린드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제인의 아버지는 무지무지하게 괴짜인데다 우유에서 버터를 2번 빼낼 정도로 인색하다지 뭐예요? 조시파이는 사범대학에 갈 거래요. 자기는 스스로 돈을 벌 필요가 없고 그래서 자선가의 손에서 자라는 고아와는 다르다나요? 고아들은 공부를 빨리 끝마쳐야 한대요. 무디 스퍼전은 목사가 될 거래요. 린드 아주머니는 그 이름으론 목사 말고 다른 일은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마릴 아주머니, 심술궂게 굴려는 건 아니지만요. 무디 스퍼전이 목사가 된다는 생각만 하면 전 웃음부터 나와요. 정말 우습게 생겼잖아요. 그 통통하고 커다란 얼굴하며 조그만 푸른 눈, 꼭 덮개같이 삐죽 튀어나온 귀. 정말 우스워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지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죠. 찰리 슬로는 정치에 뛰어들어서 국회의원이 될 거래요.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인 슬론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아주 정직해서 성공하지 못할 거래요. 요즘은 악당들만 정치를 한다고요. 그럼 길버트 블라이트는 뭐가 되려고 한다니? 앤이 시저책을 펴는 걸 보며 마릴라가 물었다. 앤은 비웃듯이 대꾸했다. 길버트 블라이트요? 그게 인생에서 뭐가 야망인지, 대체 야망이란 게 있기는 한 건지 알 수가 있어야죠. 이즈음 앤과 길버트는 서로 드러내놓고 경쟁을 했다. 이전에는 앤 혼자서만 일방적으로 길버트와 겨뤘지만 길버트도 이젠 앤처럼 반에서 1등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 분명했다. 길버트는 앤의 호적수였다. 다른 아이들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진작 둘의 뛰어남을 깨닫고 그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다. 연못가에서 앤에게 용서를 구했다가 거절당한 뒤로 길버트는 앤을 경쟁 상대로 결정한 것 말곤 앤 셜리의 존재에 대해 그 어떤 관심도 나타내지 않았다. 다른 여자애들과는 농담을 하거나 장난도 치고 책이나 퍼즐을 서로 빌리기도 하고 공부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함께 얘기를 나누고 기도회나 토론클럽을 마치고 번갈아 가며 그 여자아이들 중에서 하나와 함께 집까지 걸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앤 셜리는 완전히 무시했다. 앤은 무시당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힘껏 도리지를 치며 마음에 두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타일러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다소 고집스럽지만 연약하고 여린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앤은 신경이 쓰였고 만일 반짝이는 호수에 있을 기회가 다시 온다면 자기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대답하리란 걸 깨닫고 있었다. 한순간
애는 길버트에게 품었던 해묵은 분노가, 그것도 그런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이 시점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곤 무척이나 당혹스러웠다. 이전의 모든 일들과 잊을 수 없는 그때의 감정을 자꾸 떠올리며 너무나도 확고했던 그 분노의 감정을 느껴보려고 갖은 애를 다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 감정은 그날 연못가에서 돌발적으로 반짝 타올랐던 게 마지막이었다. 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이미 용서했고 잊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은 뒤였다. 그리고 길버트나 다른 아이들은 심지어 다이애나까지도 애니 그 일을 얼마나 아쉬워하는가를, 그리고 그렇게 건방지고 불쾌하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가를 눈치채지 못했다. 애는 자신의 그런 후회스러운 감정을 깊은 망각 속에 감추기로 결심했다. 어쨌든 애니 자기의 감정을 너무나 완벽하게 감추어서 겉보기와는 다르게 속으론 앤에게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은 길버트는 자기가 보복적으로 냉대한다는 사실을 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건 앤이 찰리 슬론을 무자비하게 계속해서 그리고 부당하게 타박하는 일이었다. 그 외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일과 공부를 하며 겨울을 보냈다. 앤에게는 하루하루가 1년이라는 목걸이를 만드는 황금 구슬처럼 미끄러져 지나갔다. 앤은 모든 일이 흥미로웠고 열심히 했으며 행복을 느꼈다. 배워야 할 것이며 따내고 싶은 삶, 재미있는 책 투성이었다. 그뿐 아니라 주일학교 성가대에선 새로운 노래를 연습했고 토요일 오후에는 목사관에서 앨런 부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 앤이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초록 지붕집에 새 봄이 찾아왔고 세상은 다시금 꽃을 피웠다. 봄이 돌아오자 공부하는 것도 조금씩 시들해졌다. 학교에 남은 퀸스 준비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푸르른 골목길과 나뭇잎이 돋아난 숲, 박목장의 샛길로 흩어져 가는 것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고 마음이 들떴던 지난 겨울 몇 달 동안에 라틴어 문법과 프랑스어 회화에 대해 가졌던 흥미와 열정이 다소 누그러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앤과 길버트조차 시들해지고 점점 흥미를 잃어갔다. 학기가 끝나고 즐거운 방학이 장밋빛으로 눈앞에 펼쳐지자 선생님도 학생들도 모두 매우 기뻐했다. 마지막 날 오후에 스테이시 선생님이 말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두들 잘했어요. 여러분들은 즐겁고 신나는 방학을 보낼 자격이 있어요. 바깥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다음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건강과 활력과 포부를 가득 담도록 하세요. 입학 시험까진 앞으로 1년 동안 격전을 치르게 될 테니 말이에요. 다음 학기에 돌아오실 거예요, 스테이시 선생님? 조시파이가 물었다. 조시파이는 어떤 질문이든 거리낌 없이 던졌는데 지금은 반 아이들 모두 조씨에게 고마워했다. 모두들 궁금했으나 감히 누구도 나서서 물어보지 못했던 것이다. 스테이시 선생님의 고향에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청했는데 그곳에 가실 참이어서 다음 학기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놀라운 소문이 학교에 파다했기 때문이다. 퀸스 준비반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긴장해서 대답을 기다렸다. 스테이시 선생님이 말했다. 그럼요, 돌아오려고 해요. 다른 학교로 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에이번리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학생들이 너무 좋아서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 남아서 여러분들이 모두 합격하는 걸 볼 거예요. 와, 만세! 무디 스퍼전이 소리쳤다. 무디 스퍼전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놓곤 그 후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떠오르면 얼굴이 빨개지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앤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정말 기뻐요. 사랑하는 스테이시 선생님. 선생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안 돼요. 다른 선생님이 오신다면 공부에만 몰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애는 집으로 돌아와 교과서를 모두 다락의 낡은 가방에 집어넣고 잠근 뒤 열쇠를 담요 상자에 던져버렸다. 그러고선 마를라에게 말했다. 방학 동안엔 절대로 교과서를 보지 않을 거예요. 학기 내내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했고 기아도 1권에 나오는 전제들을 글자 하나 달라지는 것조차도 모두 외워버릴 정도로 파고들었어요. 이젠 머리 쓰는 게 지겨워요. 여름 동안은 제멋대로 상상이나 하고 지낼래요. 아, 놀라지 마세요, 마를라 아주머니. 적당한 선에서만 제멋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번 여름은 정말 즐겁고 신나게 보내고 싶어요. 어린아이로 보내는 마지막 여름일 테니까요. 린드 아주머니는 제가 내년에도 계속 올해만큼 크면 긴 치마를 입어야 할 거래요. 아주머니는 제 다리가 쑥쑥 자라고 눈도 아주 커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긴 치마를 입게 되면 옷에 맞춰서 행동해야 할 테니 아주 점잖아져야 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요정이 있다는 것도 믿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요. 그러니 올여름엔 요정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볼래요. 정말 신나는 방학이 될 것 같아요. 루비 길리스의 생일 파티도 다가오고 주일학교 소풍도 있고 다음 달엔 성교 음악회도 있어요. 그리고 베리 아주머니가 다이애나와 절 데리고 화이트 샌즈 호텔에 가서 저녁을 사주신댔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저녁을 사 먹곤 하나 봐요. 제인 앤드루스가 지난 여름에 한 번 갔다는데 전깃불이 호화 찬란하게 밝혀진 데다 꽃들이며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여자 손님들이 아주 눈부셨대요. 제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류사회를 엿보았다며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다음 날 오후에 린드 부인이 마릴라가 왜 목요일 봉사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러 왔다. 마릴라가 봉사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초록 지붕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다. 마릴라가 설명했다. 목요일에 매슈 오라버니가 심장병이 도졌어요.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라버니를 혼자 둘 수 없었죠. 네, 그래요.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일이 전보다 잦아져서 몹시 걱정이 돼요. 의사는 흥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건 별 문제가 없어요. 매슈 오라버니는 절대 흥분할 일을 찾아 나서지도 않고 그런 적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힘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매슈 오라버니께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숨을 쉬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잖아요. 이리 와서 좀 앉아요, 레이첼. 차 한잔 할래요? 그냥 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던 린드 부인이 말했다. 그래요. 무척 걱정하는 것 같으니 조금 있다가 가지요. 린드 부인과 마릴라는 응접실에 편안히 앉았다. 애는 차를 준비하고 무슨 일이든 꼬치꼬치 따지는 린드 부인에게 잔소리를 듣지 않을 만한 부드럽고 하얀 비스킷을 만들었다. 해질 무렵 마릴라가 샛길 끝까지 배웅을 나갔을 때 린드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했다. 애는 정말 총명한 아이가 됐어요.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래요. 요즘은 정말 침착하고 믿을만해요. 덤벙대는 버릇을 못 고칠까봐 무척 걱정했는데 애는 많이 변했고 요즘은 무슨 일이든 다 믿어워요. 3년 전에 처음 봤을 땐 이렇게 착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세상에, 그 성질머리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토머스에게 두고 보세요, 토머스. 마릴라 커스버트는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내가 잘못 알았으니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난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마릴라. 절대 그렇진 않아요. 난 앤을 잘못 알았지만 그게 뭐 이상한 일도 아니었죠. 앤처럼 엉뚱하고 예측하기 힘든 아이는 이 세상에 다시 없을 테니 말이에요. 다른 아이들과 같은 기준으로 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요 3년 동안 앤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정말 놀라워요. 더구나 외모는 말이에요. 요즘은 정말 예쁜 아이가 됐어요. 난 창백하고 눈이 큰 형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말이에요.
난 다이애나 벨이나 루비 킬리스처럼 생기 있고 혈색 좋은 아이들이 좋아요. 루비 킬리스는 정말 예쁘더군요. 근데 왜 그런지 나도 모르지만 애니크 애들과 같이 서 있으면 애니크 애들보다 예쁘지 않은데도 다른 아이들은 지나치게 꾸민 듯하거나 평범해 보여요. 그래서 애니 수선화라고 부르는 하얀 6월 백합들이 꼭 커다란 붉은 작양 옆에 피어있는 것 같다니까요. 애는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냈고 그야말로 마음껏 즐겼다. 앤과 다이애난 거의 하루 종일 밖으로 나가 연인의 오솔길과 드루아스 샘과 버드나무 연못과 빅토리아 섬을 다니며 흥겨운 놀이에 푹 빠져서 지냈다. 마릴라는 앤의 집시 생활에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미니메이가 후디엄을 알았을 때 왔던 스펜서 베일의 의사가 방학 초 어느 날 오후에 어떤 환자의 집에서 앤을 만나 유심히 보더니 입을 일그러뜨리며 고개를 젓곤 다른 사람을 시켜 마릴라 커스버트에게 말을 전해왔던 것이다. 당신 집의 빨간 머리 아이를 여름 내내 밖에서 지내게 하고 좀 더 활기 있게 걷게 될 때까진 책을 읽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마릴라는 깜짝 놀랐다. 마릴라는 꼭 그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앤이 쇠약해져서 죽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주 자유롭게 그저 놀기만 하면서 꿈 같은 여름을 보냈다. 이리저리 거닐고 배도 타고 딸기도 따러가고 마음껏 꿈도 꾸었다. 이윽고 9월이 되자 앤의 눈은 초롱초롱하니 생기가 넘쳤고 걸음걸이도 스펜서 베일의 의사가 만족할 만했으며 가슴속엔 다시금 포부와 열의가 가득 찼다. 앤은 다락방에서 책을 가져오며 선언하듯 말했다. 이제 있는 힘껏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착한 옛 친구들. 너희들의 순진한 얼굴을 다시 보게 되어 반가워. 그래, 기야 너도. 저는 정말 멋진 여름을 보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앨런 목사님이 지난 일요일에 말씀하셨듯이 전 지금 달리기를 하려는 건장한 남자처럼 환희에 들떠 있어요. 앨런 목사님 설교는 정말 훌륭하지 않아요? 린드 아주머니인 목사님 설교가 날마다 좋아지고 있는데 어떤 도시의 교회에서 목사님을 탐내고 있어서 우린 또 미숙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될 거래요. 하지만 전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마릴라 아주머니? 앨런 목사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이라도 좋은 설교를 들으면 좋잖아요. 제가 남자였다면 목사가 되려고 했을 거예요. 신학적으로 올바르다면 목사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또 훌륭한 설교를 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마릴라 아주머니, 왜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죠? 린드 아주머니께 물어봤더니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그런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미국에는 여자 목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캐나다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되어 다행이라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하지만 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여자도 좋은 목사가 될 것 같은데요. 친교 시간이나 혹은 기금을 마련하려고 어떤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차를 팔면 여자들이 도맡아 일을 해야 해요. 분명히 린드 아주머니도 벨 장로님 못지않게 기도를 잘하실 테고 조금만 연습하면 설교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린드 부인은 비공식적인 설교는 많이 한단다. 린드 부인이 장로가 되면 에이번니 사람 누구도 잘못될 리가 없어. 마릴라가 담담하게 말했다. 갑자기 앤이 대담하게 물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볼 게 있어요. 일요일 오후에, 그러니까 특별히 그 일에 대해 생각할 때면 무척 고민이 되거든요. 전 정말 착해지고 싶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나 앨런 부인이나 스테이시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이분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만 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와 있을 땐 전 늘 아주 못된 아이가 되는 것 같고 아주머니가 못하게 하시는 일만 하고 싶어져요. 참을 수 없이 그런 유혹을 느껴요.
제가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못되고 신앙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가요? 마릴라는 잠시 의아해하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그렇다면 나도 역시 그런 것 같구나, 앤. 레이첼은 종종 내게도 그런 생각을 들게 할 때가 있지. 너도 말했듯이 레이첼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지 않는다면 아마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가끔 한단다. 잔소리를 못하게 하는 특별한 계명이 있어야 했어.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레이첼은 좋은 기독교인이고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에이번니에서 레이첼보다 더 친절한 사람도 없고 또 레이첼은 자기 할 일을 절대 회피하지도 않지. 애는 안심이라는 듯 말했다. 마릴라 아주머니도 그렇게 느끼신다니 기뻐요. 많이 위로가 됐어요. 이제 그 일로 너무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겠죠? 항상 새로운 고민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요.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금세 또 다른 게 생겨요. 더 크게 자라면서부턴 신중히 생각하고 또 결정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항상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뭐가 옳은지 결정하느라 아주 바빠요. 잘한다는 건 무척 심각한 일이죠. 그렇죠? 마릴라 아주머니? 하지만 마릴라 아주머니나 앨런 부인이나 스테이시 선생님 같은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 전 반드시 훌륭하게 자라야 해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건 제 잘못이에요.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으니 무척 책임감이 느껴져요. 제가 올바로 자라지 못했다고 해서 되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전 올여름에 5cm나 자랐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루비의 생일 파티 때 길리스 아저씨께서 제 키를 재주셨어요. 새 드레스를 길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 짙은 초록색 옷은 참 예뻐요. 플라운스를 달아주셔서 고맙고요. 물론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란 건 알지만 플라운스는 이번 가을에 아주 유행이래요. 조시파에는 옷마다 하나같이 플라운스를 달았어요. 새 드레스 덕분에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에게도 플라운스 단 옷이 있어서 아주 흡족하니까요. 마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니 잘 됐구나. 스테이시 선생님은 에이번니 학교로 돌아왔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또다시 공부에 매진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퀸스 준비반은 이듬해에 있을 전투를 위해 단단히 태세를 갖추었다. 입학시험이라는 그 운명적인 일은 벌써 아이들의 나날에 희미한 그늘을 드리웠고 그 생각만 해도 아이들은 하나같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합격하지 못한다면? 그의 겨울 애는 깨어있는 동안은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심지어 일요일 오후에도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없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길버트 블라이드는 맨 꼭대기에 있고 자기는 입학시험 합격자 명단을 비통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악몽을 꾸곤 했다. 그러나 그의 겨울은 바쁘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쏜살같이 지나갔다. 학교 공부는 재밌었고 교실에서의 경쟁은 여전했다. 생각, 감정, 그리고 포부의 새로운 세계와 신선하고도 매혹적인 미지의 지식 세계가 앤의 진지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알프스와 알프스 너머의 끝없는 언덕들이 보였다. 그것은 모두 스테이시 선생님의 능숙하고 면밀하고 대담한 지도 덕분이었다. 스테이시 선생님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탐험하고 찾아내게 했으며 린드 부인이나 학교 위원회 사람들이 선생님의 과감한 개혁에 깜짝 놀라며 불안해할 정도로 옛날의 관습에서 탈피하도록 장려했다. 공부 외에 애는 사교 생활의 영역도 넓혀갔다. 마릴라는 스펜서 베일 의사의 언명을 가슴속에 새겨두곤 앤이 가끔씩 외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토론클럽은 여전히 잘 되어 나갔고 발표회도 몇 번 열었다.
어른들 파티와 흡사한 파티도 한두 번 있었고 때로는 신나게 썰매와 스케이트를 타기도 했다. 그 사이에도 애는 쑥쑥 커서 하루는 마릴라가 앤 옆에 서보고 자기보다 더 큰 걸 알곤 깜짝 놀랐다. 세상에, 앤 정말 컸구나. 마릴라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한마디 하곤 한숨을 내쉬었다. 마릴라는 이상하게도 앤이 크는 게 아쉬웠다. 자기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아이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엔 신중해 보이는 눈썹, 자신만만하게 균형 잡힌 조그만 머리, 눈빛이 잠옷 심각한 키가 큰 15살짜리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마릴라는 이 아이를 어렸을 때에 그 여자아이만큼이나 사랑했지만 아무래도 뭔가 잃어버린 듯한 이상한 슬픔이 느껴졌다. 그날 밤 앤이 다이애나와 함께 기도회에 간 후 마릴라는 겨울 저녁에 어스름 속에 홀로 앉아 힘없이 한참을 울었다. 매슈는 등불을 들고 들어오다 눈에 눈물을 매달고서도 웃음을 짓고 있는 마릴라를 보며 적잖이 당황했다. 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는 이제 다 컸어요. 다음 겨울엔 우리 곁을 떠나겠죠. 그 애가 떠나고 나면 견디기 힘들 거예요. 마릴라가 힘없이 말했다. 매슈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매슈는 언제나 앤을 4년 전 6월 오후에 브라이트강역에서 집으로 데려온 그 열정적인 여자아이로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집에 자주 올 수 있을 거야. 그때쯤이면 카모디에도 기차가 들어오겠지. 그래도 그 애가 늘 여기에 있는 것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래요. 남자들은 이런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마릴라는 한숨을 쉬며 우울하게 말했다. 마치 자기 자신의 위로받을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을 좀 더 맛보려 하는 것 같았다. 애는 신체적인 변화 못지않게 다른 점에서도 뚜렷이 달라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애는 이전처럼 그다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여전히 생각도 많이 하고 꿈도 많이 꾸지만 분명히 말수는 훨씬 줄어들었다. 마릴라가 눈치채고 물어보았다. 옛날만큼 수다를 떨지 않는구나, 앤. 거창한 말은 절반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된 거니? 책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눈길을 던져 봄 햇빛의 유혹을 못 견뎌 담쟁이 덩굴에서 커다랗고 통통한 발간 싹이 움트는 것을 꿈꾸듯이 쳐다보다 애는 얼굴을 붉히면서 살짝 웃었다. 그러고는 생각에 잠기듯이 집게 손가락으로 턱을 살짝 누르며 말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별로 말을 많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좋고 예쁜 생각은 보물처럼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웃어 넘겨버리거나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싫어요. 그리고 어쩐지 이젠 거창한 말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원하긴 했지만 이젠 거창한 말을 해도 될 만큼 컸다는 게 참 애석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선 큰다는 게 즐거운 일이지만 제가 기대했던 그런 즐거움은 아니에요. 마릴 아주머니. 배워야 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아서 거창한 말을 쓸 여유가 없어요. 게다가 스테이시 선생님은 짧은 말이 더 강하고 낫다고 하셨어요. 수필을 쓸 땐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쓰라고 하세요. 처음엔 그게 어려웠어요. 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좋고 거창한 말들을 모두 써넣는 습관이 있고 또 그런 말들이 자꾸만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짧은 말에 익숙해지고 보니 그게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야기 클럽은 어떻게 된 거냐? 오랫동안 그 얘긴 하지 않더구나. 이제 이야기 클럽은 없어졌어요. 시간도 없고 어쨌든 모두들 실증이 난 것 같아서요. 사랑, 살인, 가출, 미스테리 그런 것에 대해 쓴다는 게 어리석었어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가끔 장문 연습으로 이야기를 쓰게 하시는데 에이버니 마을에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것만 쓰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비평도 해주시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글에 대해 비평을 하게 하시죠. 제 글을 들여다봤는데 그렇게 실수가 많은 줄 정말 몰랐어요. 전 너무 부끄러웠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스테이시 선생님은 자기 스스로가 글에 대해 냉혹한 비평가가 되려고 훈련한다면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해요. 입학 시험이 2달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래,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니? 앤이 진저리를 쳤다. 모르겠어요. 어떤 땐 잘할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어떤 때는 아주 두려워요. 우린 열심히 공부했고 스테이시 선생님도 철저하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 합격하는 건 아니겠죠. 우린 모두 자신 없는 게 한 가지씩 있어요. 전 물론 기하고요. 제이는 라틴어, 루비와 찰리는 대수, 그리고 조씨는 수학이에요. 무디 스퍼전은 뼈에 사무치도록 영국사를 망칠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입학시험과 똑같이 어려운 시험을 6월에 보게 할 거래요. 정확히 채점해서 실력을 알 수 있게 하신대요. 모든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마릴 아주머니. 한시도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밤중에 깨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해요. 마릴라는 짐짓 태연하게 말했다. 그럼 내년에 다시 한번 보면 되지 뭐. 아니, 전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떨어지면 너무 창피할 거예요. 더구나 다른 아이들만 합격하면요. 자꾸만 시험 볼 때 너무 긴장해서 망쳐버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성격이 제인 앤드루스만 같다면 좋겠어요. 그 애는 절대 당황하지 않거든요. 애는 한숨을 쉬곤 푸른 하늘과 산들바람이 손짓해 부르고 정원은 초록싹들이 솟아오르는 봄빛으로 가득한 세상에 온갖 매력에서 눈을 떼고 단호하게 책에 몰두했다. 애는 봄은 또 오겠지만 입학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그 봄을 즐길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6월 말이 되자 학기도 끝나고 스테이시 선생님이 에이번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끝이 났다. 그날 오후 앤과 다이애난 침울하게 집으로 걸어갔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고 손수건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스테이시 선생님의 작별 인사가 3년 전 필립스 선생님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했던 작별 인사만큼 감동을 준 게 분명했다. 다이애난 가문비 나무 언덕 밑에서 학교 건물을 바라보며 깊이 한숨을 쉬었다. 다이애나가 쓸쓸하게 말했다.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어. 그렇지 않니? 애는 공연히 다 젖은 손수건에서 마른 곳을 찾으며 말했다. 넌 나만큼 가슴이 아프진 않을 거야. 넌 겨울학기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만 난 정든 학교를 영원히 떠나게 될 거야. 운이 좋다면 말이야. 그렇다고 조금도 다를 게 없어. 스테이시 선생님도 안 계시고 아마 너도 제인도 루비도 없겠지. 난 혼자 앉게 될 거야.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옆에 앉게 할 순 없어. 우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그렇지, 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 정말 괴로워. 다이애나의 코 옆으로 커다란 눈물방울이 2방울 흘러내렸다. 앤이 애원하듯 말했다. 네가 울지 않으면 나도 안 울게. 내가 손수건을 떼자마자 네가 또 시작하고 그럼 나도 또 울게 되잖아. 린드 아주머니 말처럼. 기분이 내키지 않더라도 애써 기운을 내자. 어쩌면 난 내년에 다시 학교에 다닐지도 몰라. 지금도 꼭 그런 기분이 드는데 난 합격하지 못할 것 같아. 너무나 자주 그런 생각이 들어. 말도 안 돼. 스테이시 선생님이 낸 시험은 굉장히 잘 봤잖아. 그래, 하지만 그 시험에선 떨지 않았거든. 하지만 진짜 시험을 생각하면
가슴속에서 얼마나 매서운 바람이 부는지 넌 모를 거야. 그리고 내 번호가 13번인데 조시파이는 운이 사나운 번호래. 난 미신을 믿지도 않고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13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도 같이 가면 정말 좋을 텐데. 정말 멋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겠니? 하지만 넌 저녁엔 공부를 해야겠지? 아니야. 스테이시 선생님이 절대 책은 보지 말라고 하셨어. 피곤하기만 하고 혼동만 된대. 밖에 나가서 걸어다니고 시험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일찍 자라고 하셨어. 좋은 충고지만 그대로 하기는 힘들 것 같아. 좋은 충고란 원래 그런 거잖아. 프리시 앤드루스는 입학시험을 보는 동안 매일 밤마다 거의 반쯤은 세우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외웠다고 했어. 그래서 난 적어도 프리시만큼은 깨어있기로 했어. 너희 조세핀 할머니께서 고맙게도 거기에 있는 동안 비치우드에 머무르라고 하셨어. 거기 가 있는 동안 편지 쓸 거지? 화요일 밤에 편지를 써서 첫날 시험이 어땠는지 얘기해 줄게. 앤이 약속하자 다이애나가 맹세했다. 수요일 날 우체국에 붙어 있을게. 앤은 그 다음 월요일에 샬럿타운으로 갔다. 다이애나는 약속한 대로 수요일에 우체국에서 기다리고 있다 앤의 편지를 받았다. 사랑하는 다이애나, 화요일 밤이야. 난 비치우드의 서재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 어젯밤엔 혼자 누워있으니 너무 외로워서 네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어. 스테이시 선생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 수업 시간이 끝나기 전에 소설책 보고 싶은 걸 참던 것만큼이나 역사책을 펴보고 싶어서 견디기가 힘들었어. 오늘 아침에 스테이시 선생님이 찾아오셨단다. 가는 길에 제인과 루비를 불러서 모두 함께 학교에 갔어. 루비가 자기 손을 만져보라고 했는데 얼음처럼 차가웠어. 조씨는 내가 한 잠도 못 잔 것 같다고 하면서 입학을 하더라도 그 고된 교사과정 공부는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했어.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지냈어도 아직도 난 조시파이를 좋아하는 법을 별로 배우지 못한 것 같아. 학교에 가니 프린스 에드워드 섬 전체에서 온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 우리가 맨 처음 본 사람은 무디 스퍼전이었는데 계단에 혼자 앉아서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어. 제인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구구단을 외우고 있으니 제발 방해하지 말라고 그랬어. 잠시라도 멈추면 놀라서 자기가 알고 있던 걸 모두 잊어버린다나? 하지만 구구단을 외우고 있으면 모든 게 다 그대로 있다나 뭐. 각자 지정된 교실로 들어가서 스테이시 선생님은 나가셔야 했지. 제인과 난 같이 앉았는데 제인이 무척 침착한 게 부러웠어. 유능하고 침착하고 현명한 제인은 구구단도 필요 없었어. 난 내 기분이 겉으로 드러날까봐 또 내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온 교실에 들릴까봐 두려웠어. 조금 지나서 한 남자가 들어와 국어 시험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어. 시험지를 받아들자 내 손은 싸늘해졌고 머리가 빙빙 도는 거야. 아주 잠깐 동안 4년 전에 마릴라 아주머니께 초록 지붕집에 있을 수 있는지 묻던 꼭 그때의 기분이었어, 다이애나. 그러곤 모든 것이 맑아졌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 아참, 깜빡 잊고 모든 게 멈춰버렸다는 말을 안 했구나. 어쨌든 그 시험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 같아. 정오에 우린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역사시험을 치려고 다시 학교에 갔어. 역사시험은 비교적 어려워서 난 날짜가 온통 헷갈렸어. 그래도 오늘은 그런대로 잘한 것 같아. 하지만 다이애나, 내일은 기아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 생각만 하면 기아책을 펼쳐보고 싶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구구단이 도움이 된다면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그거라도 외우고 있을 텐데. 저녁에 다른 여자아이들을 만나러 갔어. 가는 길에 넋이 나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무디 스퍼전을 만났어. 역사 시험을 망쳤는데 자기는 부모님께 실망만 안겨드리려고 태어난 것 같대. 그리고 아침 기차로 집에 돌아갈 생각이라고 했어.
목사보다는 목수가 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면서. 난 스테이시 선생님을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시험을 봐야 한다고 달래면서 무디를 격려해 주었어. 어떤 땐 난 남자아이로 태어났더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무디 스퍼전을 보면 항상 내가 여자인 게 기쁘고 그의 여동생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루비가 묵는 집에 찾아갔더니 난리를 치고 있었어. 국어 시험에서 큰 실수를 한 걸 알았다는 거야. 루비가 진정되고 나서 우린 시내로 나가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우린 네가 같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 아, 다이애나, 기아 시험만 끝난다면?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는 말씀하시겠지. 내가 기아 시험을 망치든 말든 해는 뜨고 진다고.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별로 위로는 안 돼. 내가 합격하지 못하면 차라리 해가 뜨고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를 무척 사랑하는 애니. 기아 시험과 다른 시험들을 다 치르고 금요일 오후에 애는 집으로 돌아왔다. 애는 지쳐 있었지만 앤 주위엔 혹독한 시련을 견뎌낸 승리감이 감돌고 있었다. 다이애나가 초록 지붕집에 와 앤을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마치 몇 년 만에 만나는 것처럼 반가워했다. 내 오랜 친구야.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 네가 시내로 나간 지 1년은 된 것 같아. 그래, 앤, 어떻게 됐니? 그런대로 모두 잘 치렀어. 기아만 빼고. 합격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왠지 떨어질 것 같은 기분 나쁜 예감이 들어. 하지만 돌아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초록 지붕집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이야. 다른 애들은, 여자애들은 모두 합격 못할 것 같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엔 다들 잘 본 것 같아. 조 씨는 기아가 너무 쉬워서 10살짜리 애들도 다 하겠다고 그러지 뭐니? 무디 스퍼전은 여전히 역사를 망쳤다고 걱정이고 찰리는 대수를 망쳤대. 하지만 합격자 명단이 나와봐야 알지 뭐. 2주밖에 안 남았어. 이런 긴장감 속에서 2주일이나 살아야 한다니.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잠들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 다이애난 길버트 블라이드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이렇게 말했다. 넌 합격할 거야. 걱정하지 마. 간신히 붙는 것보단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애는 길버트 블라이드보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절대 성에 차지 않고 씁쓸할 거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붉혔다. 다이애나도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애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시험 보는 동안 내내 모든 신경이 다 곤두섰다. 길버트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길에서 12번도 더 마주쳤지만 서로 본 척도 하지 않았다. 그때마다 애는 고개를 더 꼿꼿이 쳐들면서 길버트가 사과할 때 친구가 되었더라면 하고 더욱 아쉬워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시험에서 기필코 길버트를 이기고야 말리라고 더욱 굳게 마음을 다졌다. 에이번니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누가 1등을 할지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앤도 알고 있었다. 지미 글로버와 네드 라이트가 그 일을 두고 서로 내기를 했다는 것과 조시파이가 틀림없이 길버트가 1등할 거라고 말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 만일 합격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망신일 거라고 앤은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앤이 성적이 좋길 바라는 데는 그보다 더 숭고한 뜻이 있었다. 앤은 매슈와 마릴라를 위해서, 특히 매슈를 위해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고 싶었다. 매슈는 앤이 섬 전체에서 1등을 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해왔다. 그건 제멋대로 된 꿈속에서조차도 바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앤은 적어도 10등 안에는 들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그래서 매슈의 다정한 갈색 눈동자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앤은 그것이야말로 그 모든 힘든 노력, 그리고 상상력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방정식이나 동사 변화와 끈질기게 씨름한 그 모든 수고에 대한 가슴 뿌듯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2주일이 다 되어갈 무렵부터 애는 똑같이 마음이 어수선한 제인, 루비, 조씨와 함께 우체국에 붙어 살면서 입학시험을 치르던 때처럼 손을 덜덜 떨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무거운 가슴으로 샬럿타운 신문을 펼쳐보곤 했다. 찰리와 길버트도 마찬가지였지만 무디 스퍼전은 절대 같이 가지 않았다. 난 거기 가서 피가 얼어붙는 심정으로 신문을 볼 용기가 없어. 난 누가 불쑥 와서 내가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야. 무디는 앤에게 그렇게 말했다. 3주가 지나도 합격자 명단은 발표되지 않았고 앤은 더 이상 긴장을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았다. 식욕도 떨어지고 에이번리에서 즐길 수 있었던 모든 흥미로운 일들도 다 시들해져 버렸다. 린드 부인은 토리당 교육감이 업무를 담당한다면 뭔가 좀 달라질지도 모르겠다고 했고 매슈는 날마다 우체국에서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 앤의 창백한 얼굴과 냉담한 표정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보며 다음 선거에선 그리트에 투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소식이 왔다. 애는 자기 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앉아 시험 걱정과 세상의 모든 관심사를 잊은 채 여름 황혼역의 아름다움과 저 아래 정원에서 숨쉬는 달콤한 꽃향기와 포플러 이파리가 바스락대는 소리를 음미하고 있었다. 전나무 위의 동쪽 하늘은 선역의 황혼이 반사되어 희미한 연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앤이 색깔의 영혼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며 꿈속을 헤매고 있는데 다이애나가 손에 신문을 들고 전나무 숲을 지나 통나무 다리를 건너 비탈길을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앤은 그 신문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리고 벌떡 일어섰다. 합격자 명단이 나왔다. 머리가 빙빙 돌고 심장이 아프도록 쿵쾅거렸다. 앤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이애나가 복도를 지나 너무 흥분해서 노크도 하지 않고 방으로 뛰어들어오기까지 1시간이나 걸린 것처럼 느껴졌다. 앤, 너 합격했어. 그것도 1등으로. 너하고 길버트가 공동 1등이야. 그래도 네 이름이 더 먼저 나왔어.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다이애나는 그렇게 외치곤 신문을 탁자에 던져버리고 앤의 침대에 벌렁 드러누워버렸다. 숨이 차서 더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앤은 손이 떨려 성냥을 여러 개나 버리고 나서야 램프에 불을 붙였다. 그러곤 신문을 잡아챘다. 그렇다. 앤은 합격했다. 200명의 아이들 이름 제일 위에 자기 이름이 있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순간이었다. 다이애나는 입을 열 수 있을 만큼 숨이 돌아왔는지 일어나 앉아 할딱할딱 말했다. 정말 잘했어, 앤. 앤은 너무 기뻐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가 브라이트 강역에서 신문을 가져오신 지 10분도 안 됐어. 오후 기차편에 왔대. 그러니 우체국엔 내일 아침까지도 신문이 오지 않을 거야. 합격자 명단을 봤을 때 난 미칠 것만 같았어. 너희들 모두 합격했어. 역사 과목을 재수강해야 하지만 무디 스퍼전도 합격했어. 제인과 루비도 꽤 잘했어. 모두 중간 이상이야. 찰리도 잘했고. 조씨는 겨우 3점 차이로 간신히 합격했지만 1등한 것만큼이나 뽐내고 다닐 게 뻔해. 스테이지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앤, 합격자 명단 꼭대기에 네 이름이 있으니 기분이 어때? 내가 너였다면 난 기뻐서 미쳐버렸을 거야. 지금도 거의 미칠 것 같지만 말이야. 근데 넌 꼭 봄날 저녁처럼 조용하고 차분하구나. 지금 속으론 기뻐서 미칠 것만 같아.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아니야, 꼭 한 번은 했어. 딱 한 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내가 1등을 하면 어떡하지? 하고. 내가 1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허황되고 주제 넘어서 온몸을 떨면서 말이야. 잠깐만 다이애나,
빨리 가서 매슈 아저씨께 말씀드려야 해.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 둘은 급히 헛간 아래 건초밭에서 건초를 뭉치고 있는 매슈에게 갔다. 마침 린드 부인이 길가 울타리에서 마릴라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앤이 소리쳤다. 매슈 아저씨, 저 합격했어요. 1등이에요. 아니, 1등 중에 한 명이에요. 자만하진 않아요. 그러나 감사드리고 싶어요. 매슈는 기뻐서 합격자 명단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래, 내가 늘 말했지 않니? 네가 쉽게 1등할 줄 알았다. 정말 장하다, 앤. 마릴라는 흠잡기 좋아하는 린드 부인 앞에서 앤을 자랑하고 싶어 터질 것 같은 마음을 감추며 말했다. 겉은 그렇지만 마음씨 좋은 린드 부인도 진심으로 말해주었다. 정말 잘했구나.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말이다. 네 친구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되었구나, 앤. 우리 모두 네가 자랑스러워. 그 신나는 날 저녁, 앤은 마지막으로 목사관에서 앨런 부인과 진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밤에 앤은 자기 방 창문을 열어놓고 달빛이 찬란한 창가에 행복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드렸다. 지난 일에 대한 감사와 앞일에 대한 경건한 기원이었다. 그런 후 하얀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 그날 밤에는 어린 시절에 꿀 수 있는 가장 맑고 상쾌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었다. 하얀 모슬린 드레스를 입는 게 제일 낫겠어, 앤. 다이애나가 잘라 말했다. 둘은 동쪽 방에 같이 있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푸른 하늘에 아름다운 올리브빛 황혼이 가득한 저녁이었다. 유령의 숲 위로 떠올라 희미하게 빛나던 커다란 보름달은 반짝이는 은빛이 차츰 깊어져 갔고 대기에는 졸린 새들의 지저김, 변덕스런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제잘거림과 웃음소리 같은 다정한 여름의 소리가 가득했다. 바깥 세상은 그랬지만 앤의 방에는 중요한 날을 위해 세심히 몸치장을 하느라고 블라인드가 쳐 있고 램프가 켜 있었다. 동쪽 방은 4년 전 그날 밤 자신을 반기지 않는 썰렁함이 앤의 뼛속 깊이 사무쳤던 삭막한 그 방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마릴라가 체념한 듯 묵인해 주어서 그 방은 어린 여자아이의 취향에 꼭 맞는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앤이 어렸을 때 그토록 소망했던 분홍색 장미가 수놓인 벨벳 카펫과 분홍색 실크 커튼의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라면서 앤의 꿈도 변해서 그렇게 애석해하지는 않을성 싶었다. 바닥에는 예쁜 깔개가 깔려있고 창에는 술을 놓은 연녹색 커튼이 쳐져 있어 세찬 바람도 살랑거리는 산들 바람으로 만들어주었다. 벽에는 금실과 은실로 무늬를 짠 벽걸이는 없어도 우아한 사과꽃 무늬 벽지를 발랐고 앨런 부인이 준 멋진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다. 스테이시 선생님의 사진은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걸어두었는데 앤은 그곳이 정감 어린 곳이 되도록 그 아래 선반에다 늘 싱싱한 꽃을 꽂아두었다. 오늘 밤엔 흰 백합이 향기로운 꿈처럼 온 방안을 은은한 향기로 가득 채웠다. 마호가니 가구는 아니지만 흰 페인트를 칠한 책상엔 책이 가득 꽂혀 있고 쿠션을 댄 버드나무 흔들의자와 흰 모슬린으로 프릴을 댄 화장대, 나지막한 하얀 침대가 있었다. 전에는 손님방에 걸려있던 꼭대기에 포동포동한 분홍색 큐피트들과 보라색 포도가 그려져 있고 금태를 두른 타원형의 특이한 거울도 지금은 앤 방에 걸려있다. 앤은 화이트 샌즈 호텔에서 열리는 발표회에 참석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샬럿타운 병원을 돕기 위한 이 발표회의 출연자로 근방에 재능 있는 아마추어들이 모두 초대되었다.
화이트 샌즈 침례교회 성가대의 버서 샘프슨과 펄 클레이가 이중창을, 뉴 브리지의 밀턴 클라크는 바이올린 독주를, 카모디의 위니 아델라 블레어는 스코틀랜드 민요를, 또 스펜서 베일의 로라 스펜서와 에이버니의 앤 셜리는 낭송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언젠가 앤이 얘기했듯이 그것은 앤 생애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앤은 아주 흥분해서 감미로우리만큼 가슴이 두근거렸다. 매슈는 자기의 앤에게 주어진 영광이 자랑스럽고 흐뭇해 천국에 가 있는 기분이었다. 마릴라 역시 그런 내색을 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렸을 테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보호자도 없이 그런 호텔에 드나드는 것을 여전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매슈 못지 않았다. 앤과 다이애난, 제인 앤드루스와 제인의 오빠 빌리와 함께 4인승 마차를 타고 가기로 했다. 에이버니의 다른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 몇 명도 역시 그곳에 갔다. 샬럿타운 이외의 지역에서 온 손님들을 위한 파티가 열릴 예정이었고, 발표회가 끝난 다음엔 출연자들이 모두 모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거라고 했다. 앤이 불안한 듯 물었다. 정말 흰색 드레스가 제일 낫겠니? 파란색 꽃무늬 모슬린 드레스보다 예쁘지 않은 것 같아. 별로 최신 유행도 아니고. 그래도 그게 훨씬 더 잘 어울려. 부드럽고 프릴도 많고 몸에 잘 맞으니까. 파란 모슬린 옷은 뻣뻣하고 너무 차려입은 듯이 보이거든. 이 옷이 너에게 제일 잘 어울려. 앤은 한숨을 내쉬며 다이애나의 말을 따랐다. 다이애난 워낙 눈길을 끌 만큼 옷을 잘 입기로 소문이 나 있어서 옷 문제에 대해선 대부분 다이애나의 충고가 맞았다. 앤은 영원히 걸쳐보지도 못할 아름다운 들장미 무늬의 핑크색 드레스를 입은 다이애난, 오늘 밤처럼 특별한 밤엔 더욱 예뻤다. 하지만 다이애나가 발표회에 출연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이애나의 옷차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다이애난 에이버니의 명예를 걸고 정성을 다해 앤을 차려입히고 머리를 손질해주고 여왕처럼 꾸미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프릴을 좀 더 잡아당겨봐. 그래 됐어. 허리엔 리본을 묶어줄게. 네 슬리퍼에 어울리게 말이야. 머리에는 굵게 두 갈래로 따서 중간쯤에다 커다란 흰 리본으로 묶을 거야. 아니야, 그렇게 머리를 끌어내려 이마를 덮지 마. 부드럽게 가르마를 타야 한다고. 넌 너에게 어울리는 머리 손질을 잘 못해, 앤. 앨런 부인은 네가 이렇게 가르마를 타면 성모 마리아 같다고 하셨어. 귀 뒤에다 이 조그만 흰 장미를 꽂아줄게. 한 송이가 피었는데 널 주려고 가져왔어. 진주 목걸이를 할까? 매슈 아저씨가 지난주에 시내에 가서 사주셨어. 내가 그 목걸이를 하는 걸 무척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앤이 묻자 다이애나는 입술을 오므리고 검은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생각하더니 그러라고 했다. 앤은 가느다란 우윳빛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었다. 다이애나는 샘을 내진 않았지만 부러운 듯이 말했다. 너에게선 참 현대적인 분위기가 풍겨, 앤. 머리도 늘 자신감 있게 들고 다니고. 그게 너의 특징인 것 같아. 난 뚱보야. 뚱보가 될까봐 늘 두려워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뚱보네. 그래, 이제는 단념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야 할까봐. 애는 자기 얼굴 바로 옆에 있는 예쁘고 발랄한 얼굴을 다정스레 쳐다보며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넌 예쁜 보조개가 있잖아. 정말 예쁜 보조개야. 꽃크림에 살짝 펜자리가 있는 것 같아. 난 보조개가 생길 거라는 희망은 포기했어. 보조개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많은 꿈들이 이루어졌으니 불평해선 안 되겠지. 이제 다 된 거야? 그때 마릴라가 문가에 나타났다. 이전보다 머리가 더 희끗거리고 허리도 다소 구부정한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훨씬 더 부드러워 보였다. 다이애나가 또박또박 말했다. 다 됐어요.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낭송가를 좀 보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마릴라는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푸념하는 것 같기도 했다. 단정하고 그렇게 별나 보이지 않게 차렸구나. 머리도 잘 어울리고. 하지만 마차를 타고 가다 먼지와 이슬에 옷이 더러워지지 않겠니? 이렇게 습한 찬밤에 너무 얇게 입은 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모슬리는 세상에서 제일 실용적이지 못한 천이야. 난 매슈 오라버니가 사오셨을 때도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요즘 매슈 오라버니는 무슨 말을 해도 들어야 말이지. 옛날엔 내 충고를 곧잘 들었는데 요즘엔 애에게 닥치는 대로 뭘 사다 준다니까. 카모디의 점원들도 이젠 매슈 오라버니에겐 뭐든지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든 예쁘다, 최신 유행이다 하고 한마디만 하면 매슈 오라버니는 당장 돈을 내버린다니까. 바퀴에 옷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라, 앤. 따뜻한 외투도 입고. 마릴라는 아래층으로 성큼성큼 내려갔다. 하지만 앤이 너무나 예뻐서 자랑스러워하며 이런 구절을 떠올렸다. 이마에서 왕관까지 한 줄기 달빛이. 또 한편으로는 앤의 낭송을 들으러 발표회에 가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이 드레스를 입기엔 날이 너무 축축하면 어떡하지? 앤이 걱정하며 말하자 다이애나가 블라인드를 걷어올리며 말했다. 걱정할 거 없어. 완벽한 밤이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저 달빛 좀 봐. 앤은 다이애나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내 창문이 해가 뜨는 동쪽으로 나 있어서 정말 좋아. 저 길다란 언덕 위로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며 뾰족한 전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비쳐드는 광경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멋져. 매일 아침마다 그 모습이 다 달라진단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새벽의 햇살이 내 영혼까지 다 깨끗이 씻어주는 느낌이 들곤 해. 다이애나, 난 이 작은 방이 정말 좋아. 다음 달에 샬럿타운에 가면 이 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 다이애나가 간절하게 말했다. 오늘 밤만은 떠나는 얘긴 하지 마. 난 그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아. 생각만 해도 쓸쓸해지거든. 그리고 오늘 밤은 정말 즐겁게 보내고 싶어. 뭘 낭송할 거니, 앤? 떨리니? 하나도 안 떨려.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낭송해봤으니까 걱정 없어. 난 소녀의 맹세를 낭송하기로 했어. 아주 서정적인 거야. 로라 스펜서는 웃기는 걸 낭송할 거라지만 난 사람들을 웃기는 것보다 울리는 게 좋아. 그럼 앙코르를 청하면 뭘 낭송할 거니? 설마 나한테 앙코르를 할 리가 있겠니? 애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론 남몰래 사람들이 앙코르를 해주길 바랬고 벌써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매슈에게 앙코르 받은 얘기를 해주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빌리와 제인이 오고 있어. 마차 소리가 들려. 자, 가자. 앤이 말했다. 빌리 앤드루스가 앤은 앞자리에 자기와 함께 앉아야 한다고 고집해서 앤은 마지못해 앞자리에 올라탔다. 앤은 여자아이들과 뒷자리에 앉아 거리낌 없이 웃고 떠드는 게 훨씬 더 좋았다. 키가 크고 뚱뚱하고 둔해 보이는 20살 청년 빌리는 별로 웃지도 않고 과묵하며 둥구스름하니 표정 없는 얼굴에 얘기하는 재주도 없었다. 하지만 앤을 무척 흠모하고 있었다. 지금 빌리는 날씬하고 꼿꼿한 여자아이를 옆에 태우고 화이트 샌드까지 간다는 자부심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앤은 어쨌든 가는 동안은 즐겁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깨 너머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었다. 이 밤은 즐겁게 보내야만 하니까.
애는 빌리한테 가끔씩 예의로 한마디씩 건넸는데 그때마다 빌리는 씩 웃거나 껄껄거릴 뿐 한 번도 적당한 대꾸를 하지 못했다. 길은 온통 호텔로 가는 마차들로 가득했고 웃고 떠드는 운구슬같이 맑은 소리가 사방에서 메아리쳤다. 호텔에 도착하니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휘황찬란했다. 발표회 준비위원인 아가씨들을 찾아가자 그중 한 명이 앤을 샬럿타운 심포니 클럽 회원들로 득실거리는 출연자 대기실로 데리고 갔다. 그 사람들 틈에 끼자 앤은 갑자기 수줍어지고 겁이 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동쪽 방에서는 그토록 고상하고 예쁘던 앤의 드레스도 여기에서는 그저 그런 단순하고 평범한 옷에 불과했다. 주위 사람들의 반짝거리고 바스락거리는 실크 드레스와 레이스에 견주어 보면서 애는 자꾸만 자기 옷은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옆에 선 몸집이 크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앤의 진주 목걸이는 얼마나 비교가 될까? 다른 사람들이 머리에 꽂은 은실 꽃에 비하면 앤의 작은 하얀 장미 한 송이는 얼마나 초라한가? 앤은 모자와 외투를 벗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다. 초록 지붕집의 하얀 방으로 그냥 돌아가고만 싶었다. 잠시 후 앤은 자기가 어느새 호텔의 커다란 콘서트홀에 올라가 있는 것을 깨닫곤 더욱 기가 죽었다. 전기불 때문에 눈이 부시고 향수 냄새와 법석대는 소리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앤은 저 아래 청중석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다이애나와 제인 옆에 앉아있고 싶었다. 앤은 분홍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뚱뚱한 여인과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키가 크고 왠지 비웃는 듯한 표정을 한 여자아이 사이에 서 있었다. 뚱뚱한 여인이 가끔씩 고개를 돌려 안경 너머로 앤을 빤히 쳐다보는 바람에 남의 시선에 아주 예민한 앤은 막 비명을 질러대고 싶은 심정이었다. 더욱이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는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옆 사람에게 저기 청중석에 있는 저 시골 촌뜨기니 촌스러운 미인이니 하며 떠벌려댔고 애는 죽을 때까지 그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다. 앤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마침 그 호텔에 전문적인 낭송가가 한 명 묵고 있어 그날 발표회에서 낭송을 해주겠다고 선뜻 승낙을 했다. 달빛으로 짠 듯한 반짝이는 아름다운 회색 드레스를 입고 목과 검은 머리에 보석을 두른 검은 눈동자에 나긋나긋한 여자였다. 그 여잔 놀랄 만큼 다양한 목소리와 강한 표현력으로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그 순간만큼은 앤도 자기 자신이나 걱정은 잊은 채 눈을 반짝이며 황홀하게 그 낭송을 들었다. 하지만 낭송이 끝나자 앤은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앤은 절대로 저 여자 다음 차례로 일어나 낭송을 할 수가 없었다.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초록 지붕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그 불운한 순간에 사회자가 앤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앤은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뭔가 좀 캥기는 듯이 약간 놀라는 것을 보지 못했고 설사 보았다 해도 거기에 담긴 미묘한 경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쨌든 앤은 일어서서 휘청거리며 앞으로 나갔다. 앤은 너무나 창백해서 청중석에 있던 다이애나와 제이는 불쌍하고 불안한 마음에 서로 손을 꼭 잡았다. 무대에 서자 앤은 저항할 수 없이 압도하는 공포감을 느꼈다. 이전에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주 낭송을 해봤지만 이런 청중들은 처음이었고 쳐다보기만 해도 온몸에서 힘이 쏙 빠졌다.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줄지어 앉아있는 여인들, 비판적인 얼굴, 부유하고 세련된 그 모든 분위기가 앤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너무나 눈부시고 너무 당혹스러웠다.
친구들과 이웃들의 수수하고 다정한 얼굴이 가득했던 토론클럽의 조촐한 청중석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이 사람들은 가차없이 비평을 할 것이다.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아이처럼 자신의 촌스런 노력을 즐길지도 몰랐다. 애는 절망에 빠져 걷잡을 수 없이 부끄럽고 비참하기만 했다. 무릎이 덜덜 떨리고 가슴은 쿵쾅거리고 현기증이 나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다음 순간에 자기가 창피를 무릅쓰고 무대를 뛰어내려가 버린다고 해도 애는 그것이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겁에 질려 눈을 휘둥그레 뜨고 청중석을 바라보던 애의 눈에 갑자기 홀 뒤쪽에서 몸을 앞으로 수그린 채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길버트 블라이드가 확 들어왔다. 앤에게는 그 웃음이 승리감에 젖어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 길버트는 그저 그 행사가 즐거웠고 더구나 야자나무를 배경으로 서 있는 앤의 날씬한 모습과 고상한 얼굴이 풍기는 분위기가 좋아서 웃고 있었던 것이다. 길버트가 태우고 온 조시파이도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얼굴은 확실히 승리감과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애는 조씨를 보지 못했고 보았다 해도 상관이 없었을 것이다. 애는 긴 한숨을 내쉬곤 갑자기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용기와 결심이 솟구쳐 거만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앤셜리는 길버트 블라이드 앞에선 결코 실수하지 않으리라. 길버트는 절대 앤을 비웃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두려움과 긴장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앤은 마침내 낭송을 시작했다. 앤의 맑고 달콤한 목소리는 떨리지도 않고 머뭇거림도 없이 홀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다.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은 앤은 좀 전에 어쩔 줄 몰라 있던 그 끔찍한 순간을 만회하려는 듯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잘했다. 앤이 낭송을 마치자 진심에서 우러나온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앤이 부끄러움과 기쁨의 얼굴을 붉힌 채 자기 자리로 돌아오자 분홍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앤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세상에, 너무 잘했어. 난 어린아이처럼 울고 말았어. 정말 그랬단다. 저것 봐. 앙코르를 청하고 있어. 다시 나오라고 하잖아. 앤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전 못 나가요. 그래도 나가야겠군요. 안 그러면 메시 아저씨가 실망하실 테니 말이에요. 제가 앙코르를 받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분홍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메시 아저씨를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애는 빨갛게 상기된 볼에 맑은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무대로 나가 별스럽고 재밌는 짧은 낭송을 했고 청중들은 더 열광했다. 이후에 그날 밤은 완전히 앤의 것이었다. 발표회가 끝나자 미국 백만장자의 부인인 분홍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뚱뚱한 여자는 앤을 자기 겨드랑이에 끼다시피 해서 데리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앤을 소개해 주었다. 모두들 앤을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전문 낭송가인 에번스 부인은 앤에게 목소리가 아름답고 대사를 잘 소화했다며 격려해 주었다. 심지어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도 힘없는 목소리로 약간 경의를 표했다. 모두들 아름답게 장식된 커다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다이애나와 제인도 앤과 함께 왔다고 해서 초대되었지만 빌리는 그런 자리가 무서워 도망가고 없어서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빌리는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이 셋을 기다려주었다. 앤과 다이애나와 제인은 고요한 하얀 달빛 속으로 즐겁게 걸어나왔다. 앤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거무스름한 전나무 가지 위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의 순수함과 고요함 속으로 다시 나왔다는 것이 좋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의 중얼거림과
마법에 걸린 해안을 지키는 굳센 거인과도 같은 어둠 속의 절벽들까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요하며 아름다운지. 마차를 타고 오며 제인이 탄성을 내질렀다. 정말 즐겁지 않았니? 난 내가 미국인 부자여서 호텔에서 여름을 지내며 깊이 팬 드레스를 입고 보석을 두르고 아이스크림과 치킨 샐러드를 먹으면서 축복받는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어. 선생님이 되는 것보단 분명히 재밌을 거야. 앤, 네 낭송은 정말 훌륭했어. 처음엔 시작도 못할 줄 알았지만 말이야. 난 에번스 부인보다 네가 더 잘한 것 같아. 앤이 얼른 말했다.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제인. 바보 같은 소리야. 에번스 부인은 전문 낭송가인데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니? 난 그저 기교가 조금 있는 여학생일 뿐이야. 사람들이 내 낭송을 좋아해 준 것만으로도 난 만족해. 널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어, 앤. 그 사람이 말하는 투는 분명히 칭찬이었어. 제인과 내 뒤에 미국인이 하나 앉아 있었거든.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 아주 낭만적으로 보이는 남자였어. 조시파이 말론 그 사람은 유명한 화가인데 보스턴에 사는 조시 엄마의 사촌이 그 사람과 같은 학교를 다녔던 남자와 결혼을 했대. 근데 그 사람이 무대에 있는 저 아름다운 티치아노 머리의 여자아이가 누구지? 저의 얼굴을 꼭 그리고 싶은데 하는 소리를 들었어. 정말이야, 앤. 근데 티치아노 머리가 무슨 뜻이니? 다이애나가 묻자 앤이 웃으며 말했다. 그냥 빨간 머리란 뜻일 거야. 티치아노는 빨간 머리 여자를 즐겨 그리는 아주 유명한 화가거든. 그 여자들이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봤니? 너무 매혹적이었어. 너희들은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니? 제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자 앤이 자신있게 말했다. 우린 부자야. 그래, 우린 15년이 넘게 살았고 또 여왕처럼 행복하고 상상력도 가졌어. 저 바다를 봐, 얘들아. 은빛과 그림자와 어둠에 묻혀있는 것들을. 우리가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고 다이아몬드가 수십 개가 있다고 해서 저것들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겠니? 설사 그런 여자들 중 한 사람과 나를 바꿀 수 있다고 해도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야. 그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처럼 평생 동안 심술궂은 얼굴을 하고 지내고 싶니? 세상을 비웃기 위해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야. 아니면 친절하고 마음씨 좋긴 하지만 그렇게 뚱뚱하고 작달막해서 맵시라고는 하나도 없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처럼 되고 싶니? 아니면 그렇게 슬픈 눈빛을 한 에번스 부인처럼? 그 부인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무척 불행하게 생각할 거야. 넌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잖아, 제인 앤드루스. 제인은 자신 없이 말을 받았다. 난 모르겠어, 확실하겐 말이야. 다이아몬드는 사람들을 많이 위로해 줄 것 같은데. 애는 선언하듯이 말했다. 글쎄, 난 나 자신 외엔 어떤 사람도 되고 싶지 않아. 평생 동안 다이아몬드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해도 난 진주 목걸이를 한 초록 지붕집의 앤으로 아주 만족해. 매슈 아저씨가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보석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을 이 진주 목걸이에 담아주셨다는